안녕하세요. 어린 시절 두 남동생과 함께 자라면서도 받아보지 못한 차별을 결혼해서 받아보게 된 여자입니다. 누군가에게 구박받는 것보다 사람을 더욱 서럽게 만드는 것, 바로 다른 누군가와 비교당하는 일인 것 같아요. 비교당하는 사람이 나와 동등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면 더더욱 말이죠. 저는 다른 사람도 아닌 시모에게 같은 며느리인 형님과 비교와 차별을 당했었어요. 그리고 비단 그 일뿐만이 아니었어도 시모는 정말 학을 떼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떠올리면 한수만 나오는 시모와의 일화에 대해 얘기해보고자 이렇게 저는 사연을 보내게 됐어요. 그리 내 친구 혹은 내 딸 친구의 이야기다 생각하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나이 29살에 2살 많은 남편과 결혼했어요. 저와 남편은 같은 생산직 업종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죠. 비록 저는 중소기업, 남편은 대기업 계열을 다니고 있었지만 소개팅으로 만나 이 얘기를 하니 너무 이야기가 잘 통하던 게 결혼까지 이어진 거죠. 남편은 착하고 성실한 사람이었는데 어리적부터 홀로 자신과 실수, 막내인 시누이를 키워준 시모에게 약간의 서운함을 갖고 살았다고 해요. 물론 어머니가 나랑 동생을 구박하거나 하신 건 아니야. 근데 워낙 형이 공부엔 영 흥미가 없던 나보다 공부를 월등하게 잘했으니 우리 집안 기둥이 될 인재라면서 형을 더 예뻐하신 거지. 아버지란 사람은 내가 어릴 때 바람 피워서 우릴 버렸거든. 그래서 상심이 컸던 어머니에게 형은 즐거움과 희망 그 자체였던 것 같아. 남편과 시숙은 쌍둥이였습니다. 하지만 시모는 어디 형에게 야야거리냐며 꼬박꼬박 남편에게 시숙을 형이라고 부르게 했다고 해요. 그것까진 뭐 그럴 수 있다고 치는데 시모는 과일을 사와도 제일 탐스럽고 큰 조각은 시숙 것. 좋은 옷을 사도 시숙을 제일 먼저 입히고 시숙이 질려하면 그때 남편에게 옷을 물려주곤 했다고 하더군요. 물론 남편과 시누에게도 새 옷, 새 신발을 당연히 사주었지만 시숙에게 훨씬 자주 옷을 사주었으니 시숙이 질리면 남편에게 그 옷을 입으라고 한 거죠? 어머니께 서운하긴 했지만 그래도 여자 혼자 몸으로 시골에서 자식 셋을 키워내느라 얼마나 힘드셨겠어. 그래서 난 어머니 원망은 안 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은 시모를 치근하게 여기는 착한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시댁 이야기를 먼저 들은 뒤 결혼을 해보니 시모는 정말 시숙을 유독 너무 예뻐하는 사람이더라고요. 전문대 졸업 후 대기업이지만 생산직 일을 다니던 남편과 달리 시숙은 명문대를 졸업한 후 우리나라에서 손에 꼽히는 대기업에 다니고 있었어요. 때문에 원래도 시숙을 가장 예뻐했다던 시모는 어딜 내놔도 시숙이 제일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죠. 그렇다고 시숙이 남편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멋진 사람이냐고 물으신다면 솔직히 제 눈엔 그래 보이지도 않았어요. 물론 시숙이 좋은 회사 다니고 높은 연봉을 받는 건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돈을 잘 벌지언정 시숙은 똑부러지지 않고 우유부단한 사람이었어요. 지명 기고 아니면 아닌 남편과는 달리 말이죠. 어머니, 진짜 이러다가 저 독거노인으로 만들 생각이세요? 어머니 때문에 벌써 제 결혼이 2번이나 깨졌다고요. 저 이러다 진짜 장가 못 가면 다 어머니 때문이에요. 그런 시숙의 성격은 결혼 문제 관련해서도 마찬가지더군요. 일찍 결혼한 저와 저보다도 먼저 결혼했던 시누이와 달리 시숙은 오래도록 장가를 가지 못했습니다. 시모가 우리 아들이 어떤 아들인데 아무 며느리나 드리냐며 2번이나 시숙의 결혼을 반대하고 회박났었거든요. 심지어 2번째엔 시숙과 결혼할 뻔한 여자분을 만나 얼굴에 찬물까지 끼얹고 왔다네요. 그 얘기를 자랑스럽게 하는데 정말 기절하는 줄 알았습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물론 네 아버지가 이혼하면서 재산도 딴 거 좀 나눠줘서 내 평생 일은 안 하고 살았다. 그래서 몸은 좀 덜 고생되었을지언정 홀로 자식 셋 키우는 게 보통 힘든 일이라는 줄 아니? 그 고생을 하면서도 난 검도 널 제일 애지중지했어.
그렇게 아르바이트 한 번 안 시키고 명문대 졸업시켜 대기업 직원까지 만들어놨는데 내가 아무 며느리나 집에 들일 것 같아? 내 1등짜리 아들은 1등짜리 신부감 아니면 절대 장가 안 보내. 중소기업 직원의 구급 공무원이 뭐야? 어림도 없지. 그런 시모에게 원망의 말을 퍼부을지언정 시숙은 늘 시모에게 휘둘렸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차라리 며느리가 또 이 집에 안 들어오는 게 낫겠다 싶을 정도로 시모는 제게 빵점짜리 시모였어요. 왜 있지 않습니까? 며느리라면 무조건 마음에 안 들어하고 시집살이도 시키고 싶어하는 타입의 시모들이요. 제 시모가 딱 그런 사람이었어요? 예. 넌 왜 이렇게 전화를 안 받니? 일하는 중이라 못 받았어요. 근데 무슨 일 있으세요? 무슨 부재중 전화를 22통이나 하셨어요. 있지 그럼. 너 우리 아들 아침은 뭐 먹였냐? 요새 남편 아침밥 안 챙기는 정신 나간 여자애들이 많다고 동네 여자 한 명이 그러더구나. 그래서 내가 설마 너도 그러나 싶어서 전화한 거야. 고작 그것 때문에요? 저도 제 남편도 원래 오전 근무할 땐 아침 안 먹어요. 그리고 결혼 전까지 남편은 오전 근무가 아니었 때도 아침 챙겨 먹고 나간 적 없다고 하던데요. 자취하는데 귀찮게 뭐하러 그런 걸 챙겨 먹냐고요. 뭐? 그건 그때고 결혼하면 아내가 있는데 당연히 아침밥은 챙겨줘야지. 거리도 중소기업 다니는 너보다 생산직이어도 대기업 다니는 내 아들 버리고 훨씬 낫잖아. 이제 막 한 집안의 며느리가 됐을 땐 뭐가 잘못됐는지도 모르고 마냥 내내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일주일에 한 번씩 안부 전화를 안 하면 노발대발하고 별다른 용건도 없으면서 제가 일을 하고 있든 말든 받을 때까지 전화해 끊을 생각도 않던 시모의 행동에 점점 지쳐갔어요. 게다가 할 말이 없으면 괜히 차이 나던 남편과 제 직업을 꼬투리 잡고 저를 한 인간이 아닌 마치 식물처럼 생각하는 시모의 태도에 점점 제 마음의 벽이 세워졌죠. 남편은 그런 시모에게 화를 내며 늘 제 편을 들었어요. 대체 왜 이러세요, 어머니? 어머니가 언제부터 저한테 그렇게 관심이 많으셨다고요? 매번 형 챙기기에만 바쁘셨잖아요. 그리고 정 그렇게 저를 챙겨주고 싶으면 저한테 전화하면 될 일을 왜 저희 집사람한테 전화해서 사람을 괴롭히시는 거예요? 어머, 예, 너 말 참 서운하게 한다. 그래, 내가 네 형을 더 챙기고 산 건 맞아. 그래도 자식이 결혼을 했으면 잘 살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은 게 부모 마음 아니냐? 그리고 이제 한 가족이 됐으니 더 친해지고 싶은 마음에 더 자주 통화도 하려고 하는 거지. 그럼 왜 막내랑 결혼한 이서방한텐 전화도 자주 안 하고 막내 잘 챙기라는 잔소리도 안 하세요? 그건 사위랑 며느리랑 같니? 며느린 결혼하면 시댁 귀신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막내 사는 거엔 큰 간섭을 안 하는 거고. 요즘 세상에 남자 여자 다를 뭐가 있어요.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저희 집사람 그만 좀 괴롭히세요. 저희 집사람은 저랑 행복하게 살려고 결혼한 거지 제 수발두고 시집살이 당하려고 결혼한 게 아니니까요. 남편은 어이가 없었던 겁니다. 자신을 그렇게 예뻐했던 것도 아니면서 갑자기 아내인 저에게 시모가 시집살이 시키려고 들었으니까요. 주로 내 아들 잘 챙기라는 이유도요. 그렇게 남편이 계속 제 편에 들자 시모는 절 볼 때마다 모든 마음에 안 드는 티를 팍팍 냈어요. 예, 요즘 여자애들은 키가 크다는데 넌 왜 이렇게 키가 작니? 그리고 요즘 여자애들이랑 다르게 왜 이렇게 넌 뚱뚱해? 160이면 평균 키예요, 어머님. 그리고 어머님은 키가 150도 안 되시는데 저한테 작다고 하는 건 좀 그렇지 않으세요? 그리고 저 어렸을 때부터 통통했어요. 저희 부모님이 워낙에 잘 먹여주셔서요. 통통한 건 부의 상징이라고들 하잖아요. 그런 인격 모독까지 당하다 보니 제 인내심이 남아났겠어요. 저는 그런 시모의 시비에 점점 지지 않고 맞받아치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은 어른이 시모에게 그랬으면 안 되지만 너무 화가 나서 목소리까지 높이게 될 뻔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도 다행히 그때부터 시모도 저를 더 이상 만만하게는 못 보게 된 것 같더라고요. 진짜 시모아 보지 말고 살까 진지하게 고민까지 했었는데 다행히 그 덕에 시모와 인연을 끊고서는 극단적인 선택은 하지 않을 수 있었죠. 시모도 그때부턴 제게 시비도 덜 걸고 조금이나마 조심하는 모습을 보였으니까요. 그래도 참고 우리 어머니 보고 살아줘서 고마워 여보. 당신이 워낙 우리 친정 부모님께 잘해주잖아. 그리고 솔직히 며느리로서 어머님은 싫지만 아직 내 안엔 당신 어머니로서의 어머님에 대한 연민은 남아있어. 남편한테 배신당하고 혼자 자식 셋을 키우면서 얼마나 힘드셨겠어. 같은 여자로서 그 고생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는 차려드리고 싶어. 당신 어머니니까. 그렇게 아슬아슬하지만 평화를 지켜가던 시댁에 다시 새로운 바람이 불어온 건 남편과 시숙의 나이 40살이 되던 해였습니다. 그해 시숙은 드디어 저보다 1살 어렸던 형님과 결혼을 했거든요. 형님은 한 피부과에서 일하던 피부과 의사였어요. 결국 시모는 자기 마음에 쏙 드는 능력 있는 큰며느리를 들이게 된 거죠. 그리고 시모는 저에게와는 달리 형님에겐 둘도 없이 좋은 시모가 되어주더군요. 결혼 초 저에게 한 것처럼 자주 전화도 않고 바쁜 의사 며느리 방해하면 안 된다며 아예 형님을 일적 귀찮게 하질 않더라고요. 아유, 우리 며느리 손이 왜 이렇게 고와. 주름지고 마디가 다 굵어진 내 손이 아주 부끄럽네. 제 눈에 어머니 손이 훨씬 예쁜데요. 이 손으로 제 남편 대기업 직원으로까지 잘 키워주신 거잖아요. 어머, 역시 똑똑한 애가 말도 예쁘게 잘하는 법인가 봐. 그에 비해서 작은 애젠 얘 둘째야. 너 전 다 붙였으면 나물 손질도 해라. 형님은 말을 굉장히 예쁘고 사근사근하게 하는 사람이었어. 하지만 행동은 굉장한 얌체이자 깍쟁이로 시모를 등에 업고 저만 아무것도 안 하려고 들었죠. 왜 저만 해요? 형님, 손 아래 사람인 제가 더 할 수 있다 치지만 와서 같이 좀 해주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제 남편도 힘들게 돕고 있잖아요. 아주버님이야 늘 방에서 주무시기 바쁘니까 저랑 남편이 포기했다 치더라도요. 내 남편 집 제사인데 내 남편도 안 하는 음식을 내가 꼭 해야 돼? 그럼 이 집에서 아주버님보다 대우도 못 받고 사는 제 남편도 그런 남편 따라 저도 아무것도 하지 말까요? 아니, 내 말은 그런 게 아니라 이해 좀 해줘 동서. 내가 말했잖아. 5년 전에 우리 아빠가 투자 사기로 재산 말아드시기 전까진 나 잘 사는 집에서 완전 공주님처럼 살았다고. 우리 진정은 제사도 안 지내서 난 제사 음식 같은 거 할 줄도 몰라. 그러니까 잘하는 동서가 내 몫까지 해줘. 어? 나 어머니께 잘 보이려고 옷도 불편하고 입고 왔단 말이야. 어머님 방에 어머님이 저한테 자주 빌려주는 몸빼바지 많이 있어요. 드릴 테니까 갈아입으실래요? 그리고 저도 친정 부모님이 음식 같은 거 안 시켜서 시집 와서 전 부치는 거 배웠어요. 형님도 지금부터 배우시면 금방 느실 거예요. 몸빼? 아, 난 그런 거 못 입어 동서. 난 잘 때도 실크 잠옷 입고 자는 사람이란 말이야. 예, 넌 큰애 없애된 제사 음식 다 어떻게 했니? 하여튼 못 배운 애들이 마음 씀씀이도 그렇게 고약한 법이지. 아픈 환자들 고치는 고기안이라는 이 형님이랑 고작 공장에서 기름때 묻은 부품 만지는 너랑 일하는 피로도가 같겠니? 힘든 일하는 손윗사람을 아랫사람으로서 배려해줄 줄도 알아야지. 모든 노동은 다 고귀한 거예요. 물론 의사들이 좋고 대단한 일 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거랑 이건 별개죠. 의사 며느린 전도 못 붙인다고 누가 그래요? 시모는 의사에 자신에게 알랑방귀도 잘 끼는 형님을 굉장히 편애했습니다. 그리고 날이 갈수록 딱 봐도 입에 발린 말을 하는 형님에게 홀라당 넘어가 정신을 차리지 못했죠. 어머님, 나중에 제가 제 병원도 차리고 여유가 생기면요. 저랑 남편이랑 같이 유럽여행 다녀와요. 유럽? 아이고 좋아라. 언제 갈까? 내가 더 나이 먹기 전에 가야 할 텐데. 그치? 봐서요.
다 좋은 때가 있겠죠. 어머님, 나중에 심심하시면 저희 집에 아무 때나 놀러 오세요. 아니다. 아예 편하게 내 집이다 생각하고 올라와서 사셔도 되겠네요. 제 남편이 장남인데 당연히 장남들인 해야 하지 않겠어요? 정말이니? 아유, 너무 좋지. 그럼 서울살이 예습 삼아서 다음 주 주말에 나 놀러 갈까? 다음 주요? 아, 죄송해요. 제가 당분간은 병원에 일이 좀 많아서요. 때 봐서 나중에 꼭 놀러 오세요. 우선 시모에게 듣기 좋은 말을 던진 뒤 진짜 시모가 행동에 옮기려고 하면 형님은 한 발짝 물러나기 바빴습니다. 대신 시모에게 두둑한 용돈을 쥐어주거나 다음에 좋은 선물을 사오며 혹시라도 서운해 시모의 기분을 달래곤 했죠. 시모가 제일 좋아하던 시숙은 그렇게 살가운 성격이 아니었기에 시모는 그런 형님을 너무나도 좋아했던 겁니다. 딱 봐도 전부 빈말이었지만 시모는 그 사실을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랬으니 갈수록 형님만 부둥부둥하며 저만 부려먹고 구박했던 거죠. 시모는 형님의 결혼 전 저와 부딪힐까봐 조심하면서도 내심 속으로 쌓아온 불만이 저와의 비교 대상인 형님의 등장으로 신나게 터졌던 겁니다. 우리 큰며느리 생일 축하한다. 이건 내가 옆지역 백화점까지 가서 직원한테 추천받아서 사온 가방이야. 마음에 드니? 어머, 너무 예뻐요, 어머님. 역시 우리 어머님이 최고야. 동서도 지지난달에 생일이었잖아. 그때 어머님한테 뭐 받았어? 전 선물은커녕 축하 전화도 못 받았는데요. 결혼하고 나서 단 한 번도요. 아이 뭐 어디 예쁜 구석이 있어야 나도 축하를 해주고 싶지. 직업이 좋아서 돈을 잘 벌길래 그렇다고 며느리로서 시댁에 순종하기래. 넌 네 형님 생일상에 같이 둘러앉을 수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해라. 그래요? 그럼 전 감사하지 않으니까 여기 둘러앉아있지도 않을래요. 그리고 저 앞으로 어머님 댁 가면 음식도 설거지도 아무것도 안 할 거예요. 형님도 안 하니까요. 저는 저보다 먼저 시모에게 화를 내고 있던 남편과 어색하게 앉아있던 두 아들을 데리고 식당에서 나와버렸습니다. 그래도 남편을 힘들게 키워준 부모였기에 점점 시모에게 질렸을지언정 기본 도리는 하면서 살았었어요. 하지만 제가 시모에게 죄를 진 사람도 아니고 더 이상 그런 취급을 받으며 그럴 필요를 못 느끼겠더라고요. 때문에 저는 그날 이후 남편을 봐서 시댁의 얼굴은 비출지언정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둘째 너 진짜 계속 그렇게 엉덩이만 붙이고 있다가 갈 거야? 지금 네 남편 혼자서 음식도 설거지도 다 하고 있잖아? 자기 어머니 집인데 저보단 제 남편이 하는 게 맞지 않아요? 정 보기 싫으시면 형님 시키세요. 뭐? 아이고 속 터져. 어디서 저런 못돼 처먹은 애가 우리 집에 들어왔어? 하지만 제 마음은 거의 폭발 직전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마지막 인내심의 끈을 붙잡고 우선은 가서 앉아 있는데 항상 당장이라도 현관문을 발로 차고 나와버리고 싶었죠. 여전히 상황을 방관하고 있던 시숙과 얌체처럼 모른 척 TV만 보고 있던 형님, 성질나 하면서도 음식하긴 싫어하던 시모와 달리 혼자 땀을 뻘뻘 흘리며 음식도 설거지도 하고 있던 남편을 지켜보면서요. 물론 남편이 제 친정에도 워낙 잘하는 사람이라 그 모습이 안쓰러웠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집에서 남편을 상전처럼 모시고 잘해줄지언정 더 이상 시댁에서 한여 노릇을 하고 싶진 않더라고요. 그렇게 아슬아슬한 시간 끝에 형님과 시숙이 결혼한 지 3년이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도 시숙은 여느 때처럼 시모에게 은근슬쩍 임신에 관한 푸념을 하고 있었어요. 어머니, 슬슬 이 큰아들한테서도 손주 보고 싶지 않으세요? 전 진짜 제 애 좀 가지고 싶은데 집사람이 몸매 망가지고 커리어에도 문제가 생긴다고 너무 싫어해요. 큰애가 싫다고 하면 그냥 살아. 그리고 왜 그런 얘기 결혼 전에 미리 정리를 안 했어? 그땐 결혼하면 당연히 애도 가질 줄 알아서 생각을 미처 못했죠. 요즘엔 애 안 낳고 부부끼리만 잘 먹고 잘 사는 집도 흔하다더라.
집안 대야 둘째 제가 아들을 둘이나 낳았는데 무슨 걱정 있냐? 영 마음에 안 드는 둘째 제 피가 섞인 건 마음에 안 들지만 근데 큰손준 그래도 우리 집안 빚줄인 티가 나는지 영특한데 둘째 유성이 생긴 게 영 건을 닮지도 않고 행동도 굼뜬 게 대체 왜 저러나 모르겠다. 그런데 시모는 형님 편을 들더니 갑자기 저와 저희 둘째 아들을 흘겨보지 않겠어요. 가뜩이나 참을성이 극에 달했던 제게 그 말은 기름에 불을 붙인 덕이었습니다. 제 피가 섞인 게 마음에 안 든다고요? 그리고 왜 괜히 잘 노은 우리 둘째를 가지고 트집이세요? 내가 뭘 괜히 트집을 잡어? 내 솔직히 말아마. 둘째 너 지금이라도 실토해봐. 너희 둘째 유성이 진짜 우리 건우 핏줄 맞니? 큰손주 낳고 나서 한참 동안 안 생기던 애가 하필 네가 다른 공작으로 이직하고 나서 갑자기 생긴 게 참 이상하다고 생각했다. 근데 애가 5살인데 아직까지도 우리 아들 얼굴이 하나도 안 나오는 게 너무 의심스럽지 않니? 너 바람났었지? 그래, 그렇게 생각하니까 말이 된다. 그러니까 네 남편이 시댁 와서 혼자 음식하고 설거지하는 것도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내버려둘 수 있었던 거야. 이미 땀만 품은 놈이 있었으니까. 그때 진짜 막말로 이 노인네가 노망이 났나 싶었습니다. 어쩐지 평소에도 제법 예쁘해주던 제 큰아들과 달리 작은 아들은 안아주지도 않고 홀대하는 느낌이었다 했어요. 저를 못마땅히 하던 시모는 하다못해 저를 그런 저급한 인간이라고 의심까지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때 남편은 기가 막혀서 잠시 말문이 막혔던 절 대신에 길길이 날뛰더군요. 어머니, 진짜 치매라도 걸리신 거예요? 유성이가 그럼 제 아들이지 누구 아들이에요? 얼른 제 아내한테 사과하세요. 내가 왜 사과를 하니? 쟤 아무 말 못하는 거 좀 봐라. 역시 내가 의심했던 대로였어. 유성이 분명 네 아들 아니라니까. 꼭 무식하고 몸쓰는 일 하는 여자애들이 저렇게 자기 본능에만 충실하면서 살다가 사고도 치는 거야. 너 남자랑 여자 같게 생각하면 안 된다. 지금 말 다 하셨어요, 어머니? 만약 우리 유성이가 제 남편 친자인 거 확인되면 그 뒷감당 어떻게 하시려 미래요? 증명해봐라 그럼. 아마 못할걸? 분명 쟤는 내 아들 핏줄이 아닐 테니까. 그래요? 치욕스럽지만 제가 그럼 유전자 검사에서 꼭 증명해 보일게요. 대신 우리 아들 제 남편 핏줄인 거 확인되면 그때부터 2번 다시 저랑 우리 둘째 못 보고 살 줄 아세요? 이 사람은 더 이상 제가 시모 대접을 해줄 필요도 없는 사람이구나 싶더라고요. 그날 이후 저는 정말로 유전자 검사를 의뢰했어요. 당연하게도 둘째는 저와 남편의 친자가 맞았죠? 하지만 그 결과지를 보면서도 시모는 사과는커녕 콧방귀를 뀌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네가 평소에 행실을 잘하고 다녔으면 내가 의심할 일도 없잖니? 원래 머리에 뜬금없는 공순이들이 사고를 잘 친다고 하더라. 난 그런 통계를 믿고 합리적으로 널 의심한 거야. 예, 전 저한테 그런 저급한 편견을 가지고 있는 어머님,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젠 안 보고 살 겁니다. 저랑 우리 둘째가 받은 모욕을 더 이상 떠올리지 않고 살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요. 그런 시모에게 저는 당당히 인연을 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어떻게든 중간 역할을 하려 노력하고 살았던 남편도 그때 일로 완전히 시모에게 학을 뗀 모양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날 이후 남편도 함께 시모와 연락을 끊고 살았거든요. 제게 두고두고 미안해하면서요. 그런데 시모와 연을 끊은 지 몇 달 안 된 어느 날 저희 집에 놀러왔던 시누이가 이런 소식을 전해주더군요. 새언니, 큰 새언니가 일하던 병원 나와서 개인 병원 개업 준비하던 거 알고 있죠? 네, 드디어 개업했대요. 네, 했대요. 근데 원래 큰 새언니 그동안 모은 돈에 대출도 잔뜩 껴서 개업한다고 했잖아요. 그 대출 받으려고 했던 돈을 글쎄 저희 엄마가 다 해줬대요. 살던 집만 남기고 가지고 있던 땅, 재산 다 처분해서요. 오빠, 아무리 엄마가 큰오빠 제일 예뻐했다고 해도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우리 뭐 자식도 아니래?
어떻게 그 많은 재산을 한 번에 큰오빠한테만 다 물려줘? 진짜 어머니가 그러셨다고? 그래. 그리고선 짐 싸들고 얼마 전에 큰오빠네로 아이 들어갔대. 엄마 최근 1, 2년 새 계속 나이 드니까 시골에서 혼자 살기 외롭다. 이젠 나도 자식들이랑 같이 살고 싶다. 그랬었잖아. 대놓고 작은 오빠랑 내가 아니라 큰 오빠랑 큰 새언니 보면서 아마 큰 새언니 병원 차려주면서 당당하게 큰 오빠랑 합가하고 싶었던 거 아닐까? 아무튼 전 재산 다 퍼질 큰 오빠네랑 같이 사신다니 나도 이젠 내 시댁에만 잘하려고. 엄마가 작은 오빠한테도 잘 못했지만 나도 시집가면 시댁 귀신이라면서 홀대했었잖아. 이젠 진짜 시댁 귀신으로 살지 뭐. 신우이도 제 남편도 돈 욕심이 있는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 모두 그 일로 시모에게 큰 서운함을 느끼긴 하더라고요. 돈 때문이 아니라 그동안 시모에게 쌓여왔던 서름이 그 일로 활용점점을 찍은 것 같았죠. 저야 뭐 시모 돈에 욕심이 있던 것도 아니고 그저 잘 됐다 싶었습니다. 시모는 그렇게 같이 살고 싶다고 티를 내던 시숙과 형님네와 합가해서 좋고 시숙과 형님은 형님 병원 개업 자금을 두둑이 얻어서 좋았을 테니까. 근데 솔직히 좀 우회긴 하다. 어머님이 그런 티를 낼 때마다 형님이 자기 집으로 오시라고 말을 하긴 했었잖아. 근데 진짜 어머님이 그럴 기세니까 형님 어떻게 했어? 갑자기 일이 생겼다. 다음에 오시라 하면서 막 도망다녔지. 그래서 참 입만 산 사람이다 싶었는데 진짜 어머님이랑 합가를 했다고 해서 놀랐어. 무려 병원을 거의 개업해줬는데 그 돈 받고 안 모신다고 하기도 어려웠을 거야. 아무튼 잘 됐지 뭐. 우리 어머니 그렇게 장남장남하더니 노후는 행복하게 보내시겠네. 어차피 어머니 안 보고 살기로 한 거 우린 우리끼리만 잘 살자고. 그런데 시모가 시숙집에 들어간 지 6개월 뒤에 어느 날 저는 아주 황당한 전화를 받게 됐습니다. 그날 오후조 근무를 하고 있던 전 계속해서 울리는 진동에 휴대폰을 주머니에서 꺼내봤어요. 그런데 액정에 시어머니라는 이름이 떠있지 않겠어요. 안 보고 산지 몇 달이나 된 제게 대체 왜 전화를 걸었나 싶어 저는 전화를 받아봤습니다. 그리고 그때 시모는 제게 생각지도 못한 말을 내뱉었죠. 벌써 전화 3통이나 했는데 왜 이제야 전화를 받어? 저 지금 일하는 중이에요. 근데 무슨 일이세요? 너희들 애들 주면서 맞벌이 하기 힘들지? 내가 큰애네만 챙기며 살다 보니까 문득 너희한테 미안해졌다. 그래서 이젠 내가 너희들 집 가서 손주 봐주면서 살려고. 나 지금 갈 테니까 너희 아파트 정문으로 마중 나와 있어. 네? 저 일하고 있다니까요. 여보세요? 시모는 정말 뜬금없이 이젠 저희 집에서 살겠다고 내지른 겁니다. 그리곤 아직 일하고 있다는 제 말을 끝까지 듣지도 않은 채 그냥 전화를 끊어버리더라고요. 여러분 같아도 너무 황당할 것 같지 않나요? 사람을 무시하고 행동 가벼운 공순이 취급하며 깔아뭉갤 땐 언제고 왜 갑자기 이런답니까? 분명 형님이나 시숙과 무슨 일이 있는 것 같았죠? 그리고 그로부터 약 20분쯤 뒤 우선 다시 일에 집중하고 있던 제게 시모가 다시 전화를 걸어왔어요. 야, 나 택시 타고 너희 아파트 앞에 다 왔는데 왜 너 안 나와 있어? 저 일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제가 거기를 어떻게 가요? 그것도 20분 만에. 근데 어머님, 지금 서울 아주버님 댁에서 수원인 저희 집까지 20분 만에 오신 거예요? 아까 전화했을 땐 이미 택시 타고 한참 가고 있었어. 넌 여전히 건방지구나. 시애미가 간다는데 며느리가 돼서 냉큼 조퇴하고 다녀올 것이지. 아직도 일을 하고 있다고? 시모는 아직 퇴근하려면 한참 남은 제게 당장 달려오라며 길길이 날뛰었습니다. 오랜만에 시모의 억지를 듣고 있느라니 정말 짜증이 솟구쳤어요. 아무리 저의 친정 부모님이라고 해도 어머님처럼 막무가내로 이러시진 않아요. 그리고 전 이미 어머님이라 안 보고 사는 사람인데 제가 왜 어머님 말에 화살처럼 튀어가야 돼요? 그리고 전 재산 털어서 형님 병원 차려주셨다는 거 저 다 들었어요. 근데 왜 갑자기 저희 집에서 사시겠다는 거예요?
전 재산 다 주고 합간 아주머님 댁에서 행복하게 사시지. 내가 말했잖아. 니들 힘들까봐 앞으로 너희 애들 봐주면서 살아가겠다고. 누구 마음대로요. 저희 네 식구 지금 그 어느 때보다 행복하게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아주머님 네로 가세요. 그리고 저랑 저희 둘째한테 어머님이 한 짓 잊으셨어요? 근데 어떻게 저도 저지만 우리 둘째 어머님이 돌보겠다는 말을 하실 수가 있어요? 내가 내 아들 집에 가겠다는데 감히 며느리 네가 뭔데 이래라 저래라야? 유성이 우리 건우에 맞다며? 그럼 다 된 거지. 넌 왜 항상 과거에만 매여 사니? 그리고 내가 내 아들을 어떻게 키웠는데 다 늙어서 내가 며느리 밥도 못 얻어먹고 살아야 돼? 며느리 눈치 보면서 나 너희 집 들어가서 살 거야. 그러니까 앞으로 아침마다 내 밥 차리고 출근하든 말든 해. 어머님, 아주버님 집에서 아주버님이든 형님하고든 무슨 문제가 있었던 거죠? 왜 그렇게 같이 살고 싶어하던 장남하고 큰며느리가 막상 살아보니까 잘 안 해주던가요? 그래서 지금 아쉬운 마음에 우리한테 이러는 거잖아요. 더 이상 시골에서 혼자 사시긴 외롭고 사위 어려워서 아가씨 집은 못 가겠으니 앞으로 만만한 저한테 밥 얻어 드시고 싶어서요. 넌 공순이니까 시간이 남아 돌잖아. 원래 몸 쓰는 애들은 머리를 안 써서 집에 와서도 체력이 남아 도는 거 누가 모를 줄 알아? 그 시간에 네 남편 키워줄 시애미한테 효도도 못해? 그놈의 공순이. 그건 어머님 생각이고요. 가뜩이나 전 남편이랑 돌아가면서 삼교대하고 애들 키우느라 힘들거든요. 그래서 어머니까지 모실 여유도 체력도 없고 애초에 그럴 마음도 눈꼽만치도 없네요. 전 저를 귀하게 여기는 사람만 가족으로 대접하고 살지 절 발톱에 때만도 못하게 아니 그보다 더 더럽게 여기고 말도 안 되는 의심까지 한 어머님한테 효도하면서 살 생각 추호도 없으니까요. 죄송하지만 전 어머님 절대 못 모시고 사니까 아주버님 집으로 가든 아니면 시골 어머님 댁으로 가든 마음대로 하세요. 어쩜 이렇게 무리한 사람이 다 있나 싶었습니다. 분명 실숙과 형님과는 같이 못 살 것 같아 나온 것 같은데 무슨 선심 쓰듯 이젠 저희와 같이 살겠다던 시모의 말에 치가 떨렸죠. 그리고 전 그날 밤에야 근무가 끝나던 저와 달리 그날은 오전조 근무라 오후 3시쯤 근무가 끝날 예정이던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시모가 아파트 앞에 와 있다고 말해줬어요. 시모와 나눈 통화 내용 모두와 함께요. 그러자 남편은 기겁을 하며 자신이 시모를 잘 타일러 보내겠다고 말하더라고요. 안 그래도 나 동네 근처까지 거의 다 왔어. 미안해 여보. 그날 일을 하는 내내 시모 때문에 제 머릿속에 먹구름이 잔뜩 끼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11시가 넘어서 집에 들어와 보니 남편은 애들을 재우고 혼자 맥주를 한 잔 하고 있더군요. 손을 씻고 온 전 남편 앞에서 똑같이 맥주를 한 캔 따며 물었어요. 내일도 아침 근무인 사람이 왜 안 자고 술을 마시고 있어? 어머님은 어떻게 됐어? 잘 말해서 돌려보냈어. 근처 식당에서 밥 한 끼 대접하고 콜택시 불러서 집까지 보내드렸지. 택시비가 어마어마하게 나오긴 했는데 나이 70인 노인네 한가득인 짐이랑 같이 기차 태워 보낼 수가 없어서 말이야. 잘했어. 근데 이게 무슨 난이래? 대체 왜 아주버님 내서 나오신 거래? 말도 마. 그동안 어머니 말만 형이랑 형수님이 모시고 산 거지. 그냥 외딴 서울에서 혼자 동떨어져서 지내셨대. 형이랑 형수님은 맨날 데이트한다 회식한다. 아니면 병원이랑 회사 일 때문에 바쁘다면서 그렇게 밖으로만 돌아다녔대. 주말에도 형수님이 어머니한테 밥을 챙겨주긴커녕 밥 시켜 드시라면서 용돈만 두고 형이랑 데이트하러 나가버리곤 했대. 정작 어머닌 일하는 형수님이랑 형 위해서 형이랑 계속 아침도 챙겨주셨는데 말이야. 진짜? 아, 형님도 참 대단하다. 어머님한테 병원 개원빈 받을 대로 다 받아놓고 그렇게 찬밥 취급을 했다고? 원래 어머님한테 알랑방귀 끼던 모습은 어디 가고 받을 거 다 받았다 이건가? 내 말이 형네 집에 개가 3마리나 있는 거 알지? 어머니 맨날 형네 집에서 개똥 치우고 개밥 주는 개 보모 역할만 하신 거야. 그러다 결국 못 참고 형네랑 대판 싸우고 우리 집에 오려고 하신 거지.
남편은 씁쓸하게 말하며 맥주를 벌컥벌컥 들이켰습니다. 시모는 눈물까지 흘려가며 시숙 내에서 이를 전부 털어놓은 뒤 후회스럽다는 말을 했다더군요. 큰애겐 말만 번지를 했지 완전 여우였던 게다. 아마 나한테 매번 빈말로 같이 살자고 했는데 내가 진짜로 짐 싸들고 그 집에 들어가니 그때부터 굉장히 떨떠름해한 것 같았다. 그럴 거면 애초에 나한테 그 많은 돈을 왜 받아갔대니? 내가 준다고 떠밀어줬어도 끝까지 거절했어야지. 이렇게 며느리 둘이 하나 안 할 거면서? 그리고 네 형도 그래. 며느린 큰애가 나한테 못하면 아들인 자기라도 나한테 잘해야 할 거 아니야? 내가 자기를 얼마나 애지중지하면서 키웠는데 내가 인생을 허투루 산 게야.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저희 집사람한테 전화해서 그런 말도 안 되는 말을 퍼부으셨어요? 저희 집사람을 무슨 하프리 대상으로 아시는 거예요? 둘째, 내가 아무리 구박했어도 그 긴 세월 나한테 얼굴은 빛으로 오지 않았니? 그래서 잠깐 나한테 마음이 상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시어머니인데 내가 간다고 하면 날 모시고 살 줄 알았다. 워낙 착한 애니까. 근데 걔가 싫다고 할 때 내가 숙이고 들어갔어야 했는데 그동안 네 형 집에서 우라통이 하도 쌓였다 보니 나도 모르게 그만 발끈한 거야. 건우야, 나 진짜 네 집에서 살면 안 되겠냐? 난 네 엄마고 넌 내 아들이잖니. 그리고 네가 그러자고 하면 애미도 하늘 수 없이 며느리 노릇해야 하지 않겠어? 남편의 입을 통해 시모의 말을 전해들으니 정말 기가 찼습니다. 물론 시모가 퍼줄 건 다 퍼주고 시숙 내에서 괄시만 당하고 쫓겨나듯 나오게 된 건 안타까웠어요. 하지만 그건 시모 스스로가 자초한 일 아닙니까? 어떻게 10여 년 동안이나 절 구박하고 끝내는 해선 안 될 말까지 한 사람이 제게 며느리 노릇을 바란단 말인가요? 장남에게 모든 재산을 다 주고 평생 장남만 편애하면서 살아온 사람이 어떻게 제 남편에게 자식돌이를 하라고 할 수 있나요? 다행히도 남편 또한 저와 같은 생각이었는지 시모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죄송하지만 어머니, 그건 틀린 말씀이에요. 저 아무리 어머니가 형만 편애하셨다고 해도 어머니 최대한 이해하고 어머니께 효도하려고 노력했어요. 혼자서 우리 삼남매 힘들게 키워준 분이시니까요. 하지만 제 아내를 무시하고 형수님하고 제 아내 끝없이 차별한 어머니 행동은 그런 절 끝까지 무시하신 행동이에요. 게다가 제 아내와 아들에 대한 모욕까지 한 어머니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아내에게 또다시 며느리 돌을 바라는 어머니를 전 더 이상 존중해드리고 싶지 않아요. 뭐? 그럼 건우는 정말 평생 날 안 보고 살 작정이야? 이 엄마 나이가 올해로 70이다. 노인네 혼자 시골 살면서 무슨 일이라도 나면 너 나중에 진짜 후회해. 이젠 내가 네 형이랑 사는 것도 아닌데. 정 걱정되면 저만 한 번씩 어머니 댁에 가서 어머니께 얼굴 비추고 살게요. 하지만 제 아내는 앞으로도 보실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희 집사람은 따지고 보면 생판 남인 어머니께 그동안 도리를 지킬 만큼 지켰어요. 그런 사람에게 어머니가 우리 삼남매를 힘들게 키워주셨다고 해서 이 이상의 희생을 바랄 수는 없어요. 희생? 어떻게 시어머니 모시고 사는 게 희생이야? 며느리도 자식인데. 제발 어머니가 집사람이나 우리 둘째한테 하는 행동을 생각하세요. 그리고 솔직히 저도 어머니께 정말 많은 원망이 쌓여있는데요. 그래도 자식으로서 예의 지키려고 지금 이렇게 어머니 챙기러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와서 형네랑 틀어졌다고 저희랑 합가하실 생각은 마세요. 전 이제 한 집안의 가장으로서 제 가족의 행복을 지켜낼 의무가 있어요. 결국 남편의 단호한 말에 시모는 씁쓸히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남편은 시모에게 가지고 있던 원망과 서운함과는 별개로 시숙과 형님에게 화가 났던 모양이었어. 때문에 그 늦은 시간에 시숙에게 전화를 걸어 화를 내더라고요. 다행히 시숙과 형님 또한 함께 앉아 맥주를 한잔 하던 중이었는지 우리처럼 스피커폰으로 남편의 전화를 받았죠. 형,
그리고 스피커폰이라니 형수님도 잘 들리시겠네요. 형수님, 어떻게 저희 어머니한테 그럴 수가 있어요? 어머니가 저랑 막내, 그리고 집사람한테 못했지만 그래도 형하고 형수님은 끔찍이 아끼셨잖아요. 형수님 병원 개업비까지 거의 다 대주셨고요. 근데 어떻게 저희 어머니 그렇게 박대하고 쫓아낼 수가 있어요? 남편은 사람이 그러면 안 된다며 시모에게 들었던 말들을 들먹였습니다. 하지만 어떤 상황이든 말은 양쪽 말을 다 들어봐야 한다죠. 시숙과 형님이 잘했다는 건 아니지만 그들에게도 나름대로의 사정이 있었더라고요. 서방님, 너무 어머님 얘기만 듣고 우리 욕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도요, 어머님 때문에 너무 힘들었어요. 우린 애초에 아침밥을 먹지도 않는데 사람 잠도 못 자게 어머님은 새벽 4시부터 일어나서 아침밥을 차리셨다고요. 나중에 우리가 한다는데도 그 새벽부터 시끄럽게 베란다에서 세탁기 돌리고 청소기 돌리고 오죽하면 잠 좀 자자면서 아랫집에서 민호까지 들어왔었어요. 게다가 아침밥 안 먹는다고 제발 차리지 말라고 말씀드려도 자식 위하는 자기 마음을 몰라준다면서 아침마다 얼마나 눈물바람이셨는지 알아요? 아, 저 진짜 환장하는 줄 알았다고요. 처음엔 기만 같이 살게 된 거 형님은 시모에게 잘하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생활 습관부터 방식까지 달라도 너무 달랐고 시모는 자꾸만 자신의 방식을 고집했다고 해요. 때문에 이제 막 개업한 병원 일에 집중해야 했던 형님은 시모에 대한 스트레스를 피하려 시모를 피해 다녔던 거죠. 우유부단했던 시숙은 중간 역할도 제대로 못하고 시모보단 아내인 형님의 눈치만 살피며 시모에겐 소홀히 굴었던 거고요. 그리고 활용점정으로 평소엔 쿨한 시모인 척하던 시모는 자꾸만 형님에게 임신하게 종용했다더라고요. 이젠 병원 원장이 너니까 마음대로 쉴 수 있지 않겠냐면서 자꾸 애타령하는 거 있죠? 분명히 전 낳을 생각 없다고 몇 번이나 말씀드렸는데도요. 게다가 자꾸까지 외식을 하려고 해도 임신을 하려면 이런 음식이 좋다더라 하면서 그런 음식점을 찾아다니시는데 제가 같이 밥이나 먹고 싶었겠어요? 그렇게 계속 불편하게 살다가 어머님이 서운하다면서 술 마시고 집안 물건을 다 깨부숴 먹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대로 못 살겠다 싶어서 서로 각자 길 가자고 합의된 거고요. 저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어요. 아, 네.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네요. 형, 듣고 있지? 형수님이 저렇게 힘들어하셨으면 형이라도 중간 역할을 잘하려고 노력했어야 하는 거 아니야? 안 봐도 뻔해. 어머니가 형을 그렇게까지 키워놓으려고 얼마나 애쓰며 사신 분인데 그럼 적어도 형은 어머니를 챙겼어야지. 결국 이렇게 다시 분가한 일이 생겼으면 죄송한 마음으로 집까지 모셔다 드렸어야지. 어머니 혼자 짐 싸서 우리 집까지 오셨었어. 아니, 집사람이 잔뜩 화가 나 있는데 그럼 어떡해. 후러는 줘야지. 난 우리 집사람한테 빡 잡혀선단 말이야. 뭐? 아, 진짜 부끄러운 줄 알아, 형은. 아주버님, 그리고 형님, 저도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릴게요. 두 분 입장은 알겠는데요. 적어도 어머님 재산을 다 가져갔으면 어머님 노후 자금만큼은 돌려드리세요. 받을 것만 쏙 받고 어머님을 그렇게 내치는 건 적어도 인간의 고집은 벗어놓게 해야 할 것 같네요.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어요? 그 6개월간 서로 짝짝꿍이 잘 맞는 것 같았던 형님과 시모는 서로 완전히 학을 뗐던 겁니다. 하지만 꼭 누구 한 사람의 탓이라고 말하긴 애매한 상황이라 우린 그렇게 쓴소리를 남긴 뒤 전화를 끊었죠. 그렇게 몇 달이 흐른 지금 시모는 재산만 몽땅 시숙과 형님에게 기부한 채 다시 쓸쓸히 혼자 살고 있습니다. 신우인 한 번씩 시댁에 찾아가긴 하지만 여전히 시모에게 서운함이 남아 시매부와 함께 얼굴만 비추고 돌아가곤 한다고 해요. 또한 저는 여전히 시댁엔 발걸음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어쩌다 한 번씩 큰애만 데리고 시댁에 다녀오고 있어요. 남편도 시모에게 서운하고 화난 것이 많지만 시모의 말처럼 나이 든 시모에게 혹시 무슨 일이라도 생길까봐 걱정되는 마음에 가끔씩이나마 찾아뵙기로 한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숙네는 그때 시모와 틀어진 후론 아직까지 시모를 한 번도 찾아뵙지 않았다고 해요. 심지어 이번 추석에도 두 사람은 해외여행을 간다며
아예 시댁에 안 왔다고 하더라고요. 애미야, 명절 잘 보내고 있니? 친정이야? 사돈 어른들은 잘 계시고? 아니요, 남편하고 큰애 집에 오면 같이 가려고요. 아직 집이에요. 저희 부모님은 잘 지내고 계시고요. 근데 무슨 일이세요? 저는 이번 추석 전날에도 남편과 큰애만 시댁에 보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시모는 초등학생인 제 큰아들의 휴대폰으로 제게 전화를 걸었더라고요. 아마 제가 자신의 전화는 더 이상 받지 않을 것 같으니 몰래 제 아들의 휴대폰을 가져가 전화를 건 것 같았죠. 그때 시모는 불쌍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어요. 그냥 보고 싶어서. 둘째 너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안 올 거니? 큰애들은 오지도 않고 내일이나 모레는 네 시누이네도 왔다가 금방 가버릴 거 아니냐. 둘째야, 나 너무 외롭다. 너 아직도 나한테 서운하니? 아무래도 아니라고 말씀 못 드리겠네요. 에휴, 시어머니가 좀 실수할 수도 있는 거지. 무슨 앙금을 그렇게 오래 품고 살아. 이제 그만 마음 풀고 유성이 데리고 나 좀 보러 오렴. 네 시숙은 공부 좀 잘한다고 내 모든 걸 다 퍼주면서 키웠는데 내가 너무 바보였다. 결국 한 번씩 얼굴이라도 비추러 오는 건 큰애한테 신경 쓴다고 미처 제대로 신경 못 써주고 키웠던 네 남편이랑 막내뿐이잖니. 이젠 내 잘못 잘 알았으니까 너도 마음 풀고 다음 설엔 유성이 데리고 오면 안 되겠니? 죄송하지만 저 그러고 싶지 않아요. 고작 5살 된 우리 둘째한테, 그리고 저한테 어머님이 어떤 모욕을 줬는지 잊으셨어요? 전 그때 억울함과 치욕을 아직도 잊지 못해요. 참 너도 속 좁다. 그건 그냥 유성이가 너무 우리 아들이랑 안 닮아서 그랬지. 네, 저 속 좁고요. 어머님이 저한테 몇 번씩 사과하신다고 해도 제가 어머니께 당했던 모든 행동들 쉽사리 풀리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몇 번은커녕 단 한 번도 미안하다고 사과하지 않은 어머니께 제가 어떻게 마음을 풀 수 있겠어요. 이만 끊을게요. 시모는 자신도 잘못했지만 너도 속이 좁다는 식으로 말하며 아직도 제게 자존심을 세우더군요. 저에게 아직까지 단 한 번도 미안하다는 사과를 한 적 없는 시모에게 전 앞으로도 오래도록 마음을 열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시모와 사이가 틀어진 시숙과 형님이 시모에게 다시 돈을 돌려줄지 모르겠어요. 시모가 어떤 사람이었든 간에 그 많은 재산을 다 받아갔으면서 결국 시모를 내치 못난 사람들이니까요. 또한 시댁의 그런 모습을 지켜본 사람으로서 역시 사람은 뭐든 지나치게 치우치며 살면 안 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시모가 잘난 시숙을 너무 편애한 탓에 형제들의 우애와 부모 자식 간의 사이에도 금이 갔고 그 모든 일의 출발점이 시모에게 남은 건 결국 아무것도 없었으니 말이죠. 그러니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잘난 자식, 덜 잘난 자식을 너무 비교하지 마시고 꼭 평등한 부모님이 되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전 이만 사연을 마치고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